아, 안녕하세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시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시험 일정을 그러니까 원래는 물론 지금 일정을 그렇게 얘기를 하기 첫 시간에 얘기를 해서 조금 머쓱한 거긴 한데 그때 내가 뭔지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이 시험 기간이 저 화요일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요일날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화요일날까지가 마지막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안 돼? 왜? 기말고사도? 기말고사 역시 그러니까 목요일이 아닌 화요일날 보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중간고사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할 수 없이 먹어. 찍. 알았어. 그러면 범위가 참 까리한데,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수업을 화요일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간에. 원래 규정이 그렇게 확실히 바뀐 건 몰랐어요. 시험 기간에도 둘 중에 수업 하나는 꼭 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요일날 수업을 하고 오늘까지가 그러니까 범위가 아니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화요일날 수업하는데 적당한 선에서 거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하고 거기 다 나가진 않을 거고 오늘 얼마나 나갈 수 있느냐 보고 적당한 선에서 시험 범위를 공표를 화요일날 그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럼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예시 문제는 언제까지 내라는 얘기야 도대체 이걸?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왜 예시 문제를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매우 바빠지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다음 주 목요일날 예. 26일 화요일날? 26일날 화요일 가면서 왜 수업을 해? 그러니까 휴경이 되지? 시험을 보는 날 아니면은 전부 수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26일 화요일을 수업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맞아. 그래서 화요일 그렇게 기말은 화요일에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말을 끼고 여러모로 스케줄이 그게 조금 편해요. 그러니까 기말은 화요일날 보고 그것이 15주째 화요일인지 16주째 화요일이 될지는 중간고사 끝나고 여러분한테 다시 물어보아서 정한다고 했죠. 그렇게 할 것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험을 요 수업시간 시작을 해서 요 다음 이 수업이 3시부터 있다니까 2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조금 못 되게 한 1시간 50분 정도까지. 그러니까 12시부터 그러니까 1시 50분까지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질문 또 다른? 이번에도 1시간 50분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뒷타임에 수업이 있을 때 뒷타임 수업을 알아보니까 그때까지는 봐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각자의 수업 시간 각자 수업 시간이 아니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알아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각자의 수업 시간. 그러면 1시간 15분만 봐야 되나? 시험을? 아니 그게 아니라 1시간 50분 시험을 볼 분량인지 아닌지를 시험 분량은 언제나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진짜 첫 수업에 얘기를 했듯이 그게 25문제였나? 객관식 25문제에다가 주관식 3문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1시간 15분에 꼭 봐야 된다는 요 다음은 곧바로 시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 기간 동안에 상당히 어쨌든 그러면 그걸 감안하고서 일단은 2시간까지는 볼 수 있지만 1시간 50분까지는 볼 수 있지만 수업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내고 1시간 15분 만에 끝내고 나가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데 그 시험 문제 자체 분량은 충분히 사실은 1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 정도 분량이면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간을 좀 더 많이 준다는 차원인데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조금 불행 뭐 이런 단어까지 꼭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고. 오케이. 자 그럼 빨리 시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진도를 나갑시다. 그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틀 만에 무슨 얼마나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물질이 옮겨가는데 골지에서 지금 이 수송 기작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지가 시스터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상기하고 시스터나 예를 들어서 보통 세포마다 평균적으로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그 하나의 팬케이크를 우리는 시스터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스터나들 사이를 층간을 그러니까 이제 뚫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물건이. 이제 이알에서 조면소포체에서 물질을 수송을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면 첫 번째 받는 그 골지 그 시스터나는 우리가 그냥 명칭상으로 걔네들을 시스 골지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죠? 그쪽에서 물건을 받았어. 그럼 이제 그거를 계속 순차적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위로 올려 보내가지고 마치 시스 골지가 1층 큰 건물의 1층이라면 한 8층짜리 건물에 꼭대기까지 한 층 올렸다가 이제 8층에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세포막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적 과정을 그러니까 각각의 시스템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마치 ER과 조면소포체의 ER과 이 세포 그러니까 핵막과처럼 이렇게 중간에 어떤 이어진 공간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 골지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지. 각각의 시스템들이 전부 하나의 막힌 공간이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그들 사이를 어떻게 물건을 이동을 시킬 것이냐 하는 얘기죠. 쉽게 생각하면 수송선항이 있잖아 하고 야 오늘 또 왜 이래. 가뜩이나 갈 길이 바쁜데. 오늘 와이파이가 숙제 와이파이가 왜 안 돼 오늘? 할 수 없지. 그래서 야. 오케이. 오케이. 일단 얼핏 생각해 이 수송선항에 의해서 운반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냥 어차피 다 수송선항에 옮기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또 다른 가설을 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은 예를 들어서 이 모델 하나가 이 소남 운반 모델이라고 해서 그냥 각각의 시스템을 사이에 이 출하 또는 발화를 한 수상선항이 골지에서 조면 소포체에서 골지로 온 것처럼 그냥 옮기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알았어. 그런데 누군가는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여기서 수송선항이 계속 이동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사이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꼬집어가지고서 떼내가지고서 또 보내고 그래서 결국은 이쪽이 세포막으로 가는 그 모델. 그것을 우리는 수송선항 에 의한 모델, 운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개설이 아니라 가설을 왜 이렇게 암시를 하지? 이게 개설이란 얘기야? 하는 것이 시스터나의 maturation이라고 성숙을
그래서 성숙 모델이라고 하는 요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그룹의 이 과학자들이 또 생겼단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훨씬 복잡한 얘기인데 이 시스터너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스와 트랜스의 이런 계층이 1층에서 8층 사이가 있는데 각각의 층을 이루는 그 시스터너들이 갑자기 진급을 한다는 얘기죠. 처음에 1층이었던 시스터너가 갑자기 나는 이제 2층 시스터너가 되어버리고 하나의 각각의 이 팬케이크 그 시스터너들이 역동적인 것이라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처음에는 들어갈 때 신입사원 1층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매우 빠른 시간이 있겠지. 그 다음에 2층, 3층, 4층으로 자기가 이렇게 슬슬 저도 모르게 옮겨 다니게 되면서 나중에 어느새 자기가 눈을 떠보니 8층에 와 있더라. 해서 그럼 8층에 와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여기서 보내면 되겠구나 하는 그 모델이 바로 이 시스터나 성숙 모델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한글로 설명을 한 그 모델입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그 두 개 모델의 차이점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어떤 것이냐. 하나는 꼭 수성 손행에 의해서 띄어내가지고 옮기는 것이냐. 또 하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일부러 그러지 않고 수성 손행이 있지 않고 그대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옮겨가지고서 그러면 자기가 원래 1층 시스템에다가 트랜스가 되면 누군가는 자기가 옛날에 있던 그 골지 자리를 누군가가 메꿔줘야 되겠지. 새로 생겨난 새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골지라는 막이 계속 프레시하게 생겨난다는 얘기겠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쨌든 두 개가 이렇게 그 두 개 하나의 가설이 충돌을 했다고 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그것을 어떻게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이 없을까라는 얘기죠. 이 그림이 바로 시스터나 성숙 모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터나 성숙 모델을 얘기하는 그러한 가설에서 이 중간중간에 보이는 이 수송 소낭변은 그러니까 얘는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얘 있잖아 이거 얘네들로 옮기면 되잖아 하는 이것은 뒤로 돌아가는 빽할 때만 쓰는 수송 소낭이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가설이. 그러니까 이 여기서 각각의 골지에서 생기는 수송 소낭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골지가 이렇게 우평 집중처럼 여기저기 보내는데 세포막에도 보내고 리소솜에도 보내고 그런데 멍청하게 하고 있다가 딸려온 애들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너 왜 와서 돌아가야지? 집에 가야지? 하고 또 만약에 이 시스터너 모델이 성숙 모델이 맞다면 처음에 여기서 일을 수행하던 효소들 이쪽으로 트랜스 골지까지 자기네들이 이제 승진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여기에 있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 안에 있던 어떤 효소들은. 그럼 얘네들 돌려보내줘야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니들은 따라오기 싫다는 얘기지? 알아서 너희들은 가. 그리고 난 새로운 애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모델인데 요거 두 개를 골자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세포생물학에서 가르쳐야 되는 이런 얘기를 왜 전공도 아닌 비전공 지금 생명과학 학생들 같은 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은 이 두 개의 이러한 가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별것도 아닌 일반 생물학 책에 일단 언급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개의 모델이 있다라고. 그럼 읽을 때 두 개의 모델이 있어 이게 뭐지? 라고 괜한 궁금증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일단 설명을 하는 것이고 두 개의 그런 것이. 그렇다면 훨씬 더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두 개가 어떤 것이 옳은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좋은 방법 없을까? 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수업 시간이든 간에 그것을 생각을 해보는 과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업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확실한 서로 상반되는 이런 모델이 생겼을 때 우리가 현재까지 배운 하나의 지식만을 가지고도 이거 뭐 혹시 어떻게 나라면 내가 이걸 두 개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못할 게 없거든 사실 그거.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환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고 훨씬 유명해져가지고 막 두 개의 모델을 먼저 이렇게 가설을 확인을 한 뭐 그 유명한 누구 뭐 이렇게 됐을 텐데 아쉽게도 누군가가 먼저 이걸 이미 다 밝혀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순간밖에 안 되겠지만 자 이래서 이 두 개의 실험을 그러니까 이거냐를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리들이 위로 올라가느냐 이 동그리 수송선왕들은 언제나 백워드로만 가고 이 전체의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시스템 성숙 모델에서는 이 중간에 빨간색으로 있는 얘네들이 이 팬케이크 통 안에 그대로 들어가지고 옮겨지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갈 때만 전체적으로 얘가 떨어져 나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이건데 그거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혹시 만약에 실험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실험을 하나 했어요. 골지 내부의 효소를 추적을 이거 어떤 각각의 단백질을 추적을 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추적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골지 안에 있는 효소 그 다음에 세포 막으로 가는 효소를 두 개를 따로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백질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CFTR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CFTR 단백질 막에 가서 그 클로라이드 채널 구실을 하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그 단백질은 분명히 막으로 가는 단백질인 거 알고 있지. 그럼 그 CFTR 단백질에다가 GFP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그럼 GFP는 막으로 가는 단백질이니까 막으로 쭉 가겠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겠지. 걔가 어디로 가는지. 예를 들어서 조면 속보체에도 형광이 보일 것이고 골지에도 형광이 땅땅땅땅 보일 것이고 계속 형광을 관찰하는. 그런데 최종으로 그 친구들이 막으로 가서 형광이 이렇게 또 나타나겠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골지 안에서 일을 마구 하는 어떤 효소가 예를 들어서 골지 안에서 특별한 이제 O 링크 글라이코실레이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것을 하는 효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칩시다. 거기다가도 똑같은 방식으로 GFP를 붙일 수가 있겠지. 추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서로 차별화해서 내가 분명히 어디가 가는지를 알고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거기다가 GFP를 붙여갖고 그 친구가 진짜로 거기를 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실험 도구가 지금 있단 말이야. 그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했잖아. 그런데 그래서 실험을 했어. 그런데 실험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골지 내부에 있는 효소가 수송소낭하고 시스터나에서 둘 다 발견이 됐어. 그런데 CFTAR처럼 세포 막으로 가는 단백질은 절대로 이 골지 안에서 보이는 골지 옆에서 보이는 수송소낭에서 발견이 전혀 안 되고 시스터나에서만 발견이 됐어. 물론 세포막에서 발견됐지만 만약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은 이 결과에 대한 그러면 해석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 이 결과는 무엇을 지금 훨씬 더 서포트를 하는 걸까요? 둘 중에 수성소낭 모델과 시스터나 성숙 모델 둘 중에 어떤 것을 밀고 있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을 걸까요? 어떻게 왜?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수성소낭이 없으니까 수성소낭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은 수성소낭에서 만약에 수성소낭에 그것이 들어있었다면 수성소낭을 통해서 이렇게 갔을 텐데 이 CFTR 같은 단백질 수성소낭이 전혀 발견이 안 돼. 안쪽에서 발견되고 막에서 발견돼. 그 얘기는 얘네들은 수성소낭을 통해서 가지 않네라는 얘기지.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골지 내부의 효소. 골지 내부의 효소는 똑같은 방식으로 봤더니 수성소낭에도 보이고 시스터나에도 보인단 말이지. 그 얘기는 결론이 이 골지 근처에 있는 수성소낭들은 밑으로 내려갈 때만 쓰이는구나. 그러니까 그 원래 있던 시스터나 성숙에 의해서 시스터나들이 위로 올라갈 때 그 골지 안에 있던 단백질을 뒤로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만 쓰이는구나 하는 그것을 두 개를 입증시키는 결과지. 이런 결과들을 많이 얻었어요. 초기에. 그러면 결국 둘 중에 두 개의 이 대조적인 가설 중에 뭐가 맞는 얘기야? 이 시스터나 성숙 모델이 맞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또 간혹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잠깐 아니 나는 다른 결과를 얻었는데 하고 보여주는 또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골치 아프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 두 번째인 이 성숙 모델 요것이 맞는 것 같은 실험 결과를 지금 보여준 대로 얻었는데 간혹 가다가 일부가 이 위에 있는 요 소낭 운반 모델을 이 서포트하는 그런 결과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둘 다 대충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쨌든 그 두 개를 어떤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것과 무엇가 무엇인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레벨에서는 매우 중요한 얘기죠. 질문 혹시? 오케이.
자, 거기까지 끝내고 골지에서 일단 몇 개 효소들을 분명히 리소솜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얼핏 언급을 했습니다. 그 효소들이 거기 왜 갈까? 누굴까라는 답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산성 가수분해 효소들이 거기 가줘야만 된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내는 효소들에 의해서 사실은 리소솜 자체가 산성화가 되고 산성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막단백질들을 보내줘야만 됩니다. 우리 위 안에가 그렇게 산성인 이유가 괜히 그냥 어떻게 해서 왜 산성일까 한번 생각해 본 일 있어요? 왜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 뭐 조직기관들은 다 거의 정상이라기에는 중성인 pH인데 거의. 근데 왜 위 안에 있는 그 스페이스만 어떻게 해서 극도의 산성을 pH 1, 2 정도의 산성을 띠고 있게 되는 그 기작이 뭘까 혹시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까 그거? 그게 위막에만 깔려있는 어떤 막 단백질들이 거기다 막 수소를 안쪽으로 펌프질을 해 일부러 막 집어넣어 놓거든요. 수소를. 그러면 그 안에서 수소 이온이 많아지니까 엄청나게 산성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리소솜도 마찬가지로 그 리소솜에다 그러한 비슷한 이렇게 수소를 안에다가 리소솜 안에다가 막 펌프질을 하듯이 막 그 안에다가 뽑아내는 그런 단백질들을 보내주면 리소솜 안이 산성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산성 조건 안에서 막 가수분해라는 그 이 화학 반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효소들, 그러면 우리 특히 걔네들을 산성 가수분해 효소라고 얘기를 하겠죠. 걔네들을 또 보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2개 종류의 엄청나게 많은 효소들을 거기다 보내야 되는데 그걸 한대 뭉뚱그려 가지고서 복잡한 거 딱 싫어하는 나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복잡한 거 싫어하니까 하나로 딱 대충 묶어서 대충 어떤 애들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물질들이 보면 이 산성이야 그러면서 막 일단 풀어 헤쳐질 것이고 그러면서도 효소들이 또 특별하게 딱딱 끊어줄 것이고 그러면서 못 끊는 게 없죠. 그러니까 DNA, RNA 다 끊을 것이고 단백질 다 끊을 것이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효소들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효소들이 거기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으로 유입되는 물질들은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과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세포 밖에서 안으로 어떤 물질들이 유입이 된다 하면 하나는 그들을 이렇게 통틀어서 식세포 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메바를 떠올리시면 돼요. 아메바가 어떤 세균이나 또는 효모 같은 것을 자기의 음식으로 먹는 과정이 이렇게 가고 있다가 어떤 한쪽이 갑자기 귀신처럼 하고 쭉 뻗치자고 세포막이 딱 집어가지고서 쓱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선 자기가 이렇게 그거를 싸가지고서 세포막이 그 세균을 싸가지고서 이렇게 안으로 세포 안으로 집어들이게 되면 걔네들은 이제 리소솜으로 보내져서 분해. 그러한 작용 같은 것을 식세포 작용, 페고사이토시스라고 하는데 아메바뿐만이 아니라 식세포 작용을 또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또 누가 있냐면 우리 인체 내에서 포유동물 나 척추동물 안에서 이런 식세포 작용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세포들이 따로 있어요. 누굴까? 백혈구. 백혈구 중에서 2가지 종류의 백혈구가 종류가 꽤 많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무슨 대식세포라고 하는 백혈구가 있거든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생겼잖아. 매크로페이지라고 하는 대식세포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세균이 침입하면 들어가서 너 누구야? 툭 하다가 툭! 쫙 뻗어가지고서 딱 잡아먹어버리고 이렇게 가다가 또 갑자기 머리를 딱 만져보더니 너 누구야? 너 우리가 아닌데? 암세포 같은 것들 뚝 잡아먹어버리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식세포 대식세포하고 또 비슷한 호중구라고 하는 것 역시 백혈구도 있는데 손으로도 그렇게 잘 쓰네. 와. 스티브 잡스가 옳았어.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식세포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고 비슷한 얘기인데 내포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유입을 시키는 그 물질들이 그런 세균이나 어떤 다른 세포나 또는 바이러스처럼 큰 것이 아니라 아주 훨씬 작은 단백질 수준의 작은 물질이면 우리 그냥 내포작용,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포막이 이렇게 인벌브되는 그 범위가 작으니까 조금만 세포막이 이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내포작용이라고. 어쨌든 그 두 가지 종류를 해서 물질이 사이즈가 크든 작든 간에 그 물질이 세포 안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밖에서 안으로. 그럼 일단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잠재적인 침입자였던지 간에 바이러스나 세균이라든가 또는 잠재적인 어떤 뭐 음식이었든 간에 포도당이든 뭐든 또는 잠재적인 어떤 또 다른 어떤 뭐 유용한 물질이었든 간에 전부 일단은 마치 리소솜은 세관처럼 출입국 관리소의 세관처럼 일단 거기를 전부 딱 다 통과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리소솜이 딱 보고 일단은 전부 다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분해시킨 다음에 이게 쓸만한 물질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 쓰지. 그럼 우리 뭐 바이러스 같은 데 감염돼도 뭐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전부 다 일단 리소솜이 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걔네들도 다 나름대로 또 진화를 해서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든 리소솜을 안 통과하고 리소솜을 바이패스 해가지고서 우회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능력을 또 개발을 해냈기 때문에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들은 살아남아갖고 이렇게 붙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식의 이 내포작용을 이것이 식세포작용이든 내포작용인가를 설명해주는 이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 짙은 보라색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리소솜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막을 세포막이 처음에 세포막의 일부였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낭을 형성해가지고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이것을 이 리소솜이 같이 이제 융합해가지고서 일단 리소솜과 같이 융합되면 이 안은 완전히 끝이라는 얘기지. 리소솜 안에 있던 그 엄청난 산성과 마치 위액과 같은 산성과 그 안에 있던 그 산성 조건 아래서도 마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전부 다 잘라버릴 테니까. 그래서 그 운명은 이제 여기서 완전 분화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리소솜과 이렇게 융합을 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이따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안이라는 얘기죠. 엔도솜이라는 얘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엔도솜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리소솜들과 결국 융합을 하게끔 되어 있는 중간 인터미디한 이런 작은 소낭들을 엔도솜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질문들 중에 나는 수업 시간에 수성 소낭이라고 얘기했는데 프린트나 책에 보면은 이 시크릿 분비 소낭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두 개가 틀린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게 같은 얘기인데 수성 소낭은 그냥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수성 소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똑같은 물질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는 일을 나중에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분비 소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더 수성 소낭이라는 큰 캐티고리 안에 작은 하나의 그 캐티고리가 분비소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비소낭은 골지에서만 그럼 나가겠지, 그지? 골지에서 밖으로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되는 골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소낭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하나는 밖으로 나가는 분비소, 세 가지는 밖으로 나가는 분비소낭, 또 하나는 리소솜으로 가는 소낭, 또 하나는 뒤로 돌아가는 소낭, 거꾸로. 그것을 전부 다 수성소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세포막으로 분비가 되는, 세크리션이 되는 것을 분비소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안으로 그런 식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것들만 이 리소솜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 해결.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보다가 넌 좀 늙었다 이러하게 고려장.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잔인한 얘기인가? 역사에 있었던 얘기인데 잔인한 얘기네. 그래서 그래도 훨씬 더 이 멀시풀하게 천천히 안 죽이고 금방 죽여버리니까 멀시풀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 사케스틱하다. 그래서 이 세포 소기관들, 특히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들, 얘가 활동이 좀 이건 맛이 갔네 약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미토콘드리아가 맛이 가면 막에서 찔찔 새지 뭐가 산소 같은 것들이 활성산소가 훨씬 더 빠르게 찔찔 새서 나오고 뭐 어째 좀 이상하다. 얘 그대로 놔뒀다간 얘가 큰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늙어버린 미토콘드리아는 결국 세포 자체의 노화와 그 다음에 전체 세포가 완전히 자살 이 패스웨이라고 하는 그런 신호 전달계로 가버리는 얘가 너무 늙어서 그럼 얘가 이상한 물질을
뽑아가지고서 세포 자체를 완전히 혼자 사멸을 자기가 혼자 시켜버리는 세포 자살로 가게 되니까 얘를 빨리 죽여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 하고 리사이클 시키는 거지.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었던 물질들을 다시 재활용하고 또 비슷한 방식으로 자가 포식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기관들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밖에서 전혀 음식이 전혀 공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완전히 무슨 뭐 이 사순절도 아닌데 계속해서 단식을 해야 될 경우에 라마단도 아니고 뭐야 이거 하면 어느 정도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더 이상 이대로 굶어 죽느니 내가 나 스스로 카니발리즘을 벌여서 이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들 무슨 같은 영양가가 될 만한 애들 잡아먹어버리는 지가. 그래서 거기서 영양분을 저 외부에서 구원의 손길이 고도겠지라는 가정을 하에 일단 잡아먹고 보자. 일단. 그것을 우리는 자가포식작용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영양분의 공급이 완전히 끊겼을 때 하고 있는 그런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잡아먹는데도 계속 음식은 안 들어온다. 그러면 결국 안 되겠다. 죽자. 그래서 이것이 자가포식작용이 점점 더 심화되면은 지연이 되면 이제 세포 자살로 가게 되는 거죠. 글씨를 잘 쓴다고 했더니 또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구나. 세포 자살이라는 얘기는 사실 조금 더 이 정확한 이 프로페셔널 세포 용어가 있어요. 에이포톱시스라고 하는.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가 포식작용을 기관으로 해서 벌이게 되는 것도 전부 다 이제 리소솜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이것이 이제 자가 포식작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다른 점은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온 물질이냐 자기 자체 내부의 물질이냐만 다른 것이지 이 과정 자체는 다 동일한 융합해가지고서 안에 있는 걸 녹여버린다는 똑같은 과정이다. 미토콘드리아하고 다른 완전히 물질이 예를 들어서 침전을 시킬 때 미토콘드리아하고는 전혀 다른 위치에서 이 분리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주 서로 친한 것 중에 하나인 소기관이 페록시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특히 동물에서는 전체적으로 미소체라고도 한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페록시즘의 대표적인 기능은 세포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발생하는 활성산소. 이건 사실 누가 저질러 놓은 일이지 주로 미토콘드리아가 저지르게 되는 일인데 이것을 페록시즘이 가서 대신 치워주는 결과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활성산소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여러분 하이드로전 페록사이드라고 하는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물로 바꿔버리는 어떤 이 촉매작용을 하는 효소도 여기 있고 그거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이 활성산소도 비슷한 식으로 해서 이걸로 바꾼 다음에 다시 이렇게 물로 바꿔버리는 식의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은 경우에 그런 이 reactive oxygen 활성이 많이 강한 그런 산소들은 차제 얘네들이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서 이렇게 죽여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방산을 분해를 하는 것도 전부 다 이렇게 페록시즘이 이렇게 다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매우 친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하고는 서로 되게 친하기 때문에 서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근처에 있으면서 막끼리 서로 야 너 내가 좋은 엔자임 하나 가지고 효소 가지고 있는데 한번 써볼래? 주기도 하고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고마워 나도 내가 줄게 하고 서로 막 물질 교환이 막 이루어지고 해요.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친한 애들 왜냐하면 서로 유기적으로 이 대사작용을 서로 막 이렇게 효소들이 번갈아 해주면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에코라고 하는 것은 동물세포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 식물세포에서는 세포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무슨 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만히 앉아갖고 먹기만 계속 먹으니까 앉아서 먹고 하니까 사이즈만 불어나는 것처럼 되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성숙이 처음에 애기 식물세포일 때는 핵도 잘 보이고 세포들도 잘 보이고 하는데 걔가 조금만 더 커가지고서 뭐 한 달 되고 2달 되고 막 그렇게 되면
허옇게 중앙에 있는 F4밖에는 발견이 안 되고 나머지 있는 세포진은 핵은 완전히 그 F4에 짜부가 돼가지고 밀려가지고 그 세포 막 사이로 그냥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의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 요거 그 F4에다가 마치 쓰레기통 같은 거지 계속 쓰레기통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식물 세포는 뭐 해서 막 집어넣어놓고 아이 귀찮아 여기다 집어넣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칼슘. 칼슘이 동물 세포에서는 어디다 저장을 해놓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어디일까? 힌트? 골지, 소포체? 둘 중에 어디? 소포체. 중에 어디? 활면 소포체. 네. 활면 소포체 안에 칼슘 집어넣고 이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식물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에코에다 주로 칼슘을 딱 집어넣고 하는 주로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물 세포에는 엄청나게 많은 소위 말하는 2차 대사산물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니코틴, 우리가 그렇게 마다하지 않는, 나도 한때 완전히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던 그 니코틴이 2차 대사산물 중에 하나이고, 꽃을 꽃처럼 아름답게, 빨간색, 분홍색, 하얀색은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깔들, 그것들이 전부 일종의 이런 2차 대사산물들이라서 자기들이 이렇게 에코에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보내주는 여러 가지 기기묘묘한 뭐 자기네들이 사실 정확하게 무슨 에너지 대사작용에 필요한 그런 물질들이 아닌데 그냥 세컨더리가 2차적으로 이거 실수한데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우리는 2차 대사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이 여러 가지 기능이 이득이 있었으니까 계속 진화 과정에서 계속 살아있는 거죠. 만들다 보니까 니코틴을 만들었는데 이게 괜찮네. 왜? 그 니코틴이 많이 들어있는 잎을 갉아먹던 곤충들은 전부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갉아먹는 동물들도 별로 맛이 없네 도망가 버리거나 하니까. 근데 훨씬 더 대박을 친 건 그것을 보고 야 이거 대박이네 피우니까 훨씬 좋네 하고 완전히 대량으로 재배를 하게 되는 그런 이득도 가져다 줬단 말이죠 어느 순간에. 그래서 와 우리의 시기가 왔다 하고서 니코틴을 막 만들어내던 식물들이 아주 한때 크게 그냥 전 세계를 풍미를 하다가 요즘 이제 갑자기 사그러들고 있죠. 여러 가지 또 이유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2차 대사산물들이 그렇게 은근히 여러 가지 이 기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F4가 이렇게 허옇게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F4가 커지게 되면은 중앙에 있는 무슨 엽록체든 뭐 핵이든 누가 전부 사이드로 전부 밀려가지고서 이렇게 푸시가 돼가지고서 제대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세포벽. 식물 세포벽은 셀룰로즈로 되어 있다라고 지지난 장에서 이렇게 짚고 넘어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 식물, 세균, 곰팡이. 근데 그들이 전부 세포벽을 이루는 화합물들이 달랐잖아요. 곰팡이류는 세포벽이 키틴, 카이틴 라고 하는 이런 희한한 물질이었고, 근데 그것이 셀룰로즈하고 매우 비슷했잖아요. 셀룰로즈하고 비슷한 똑같은 베타 결합인데 그 단위체들이 약간 달랐지. 포도당 대신에 셀룰로즈는 포도당이었지만 그것은 그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거였지만 뭐 너무 디테일하다고 쓸데없이. 그 다음에 세균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펩티도글라이칸이라고 하는 물질로 된 세포벽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한 풀 스토리가 아니라 원래 1차 세포벽이라고 식물은 두 단계의 세포벽을 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응애하고 갓 태어난 애기 식물 세포는 몇 끊어지는 거야 각쪽에. 오늘 계속 문제가 많네. 그럴 때는 이제 1차 세포벽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셀룰로즈하고 그 다음에 옆에 셀룰로즈를 강화시켜주는 팩틴이라고 하는 물질을 같이 이렇게 구성을 시키는데 팩틴은 좀 끈적끈적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싸구려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만들 때는 일부러 거기다 팩틴을 막 집어넣고 하는 그런 싸구려 아이스크림. 이만한 바켓스통에 아이스크림 파는 거 못 봤죠. 난 그걸 사다 먹어본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맛은 어떨지라도 양은 충분하니까 그걸 하루에 반 통을 다 비운다고 생각하고 하루 저녁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주 행복감에 적게 되거든. 그리고 그래 그것이 전부 다 팩틴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런데 이제 조금 커지면 이제
커지면은 여기다가 훨씬 더 강화된 강화 유리를 뭐 끼운다거나 할까? 그래서 리그닌이라고 하는 진짜 이거는 목질 이건 아니지만 나무가 딱딱한 이유들이 전부 리그닌 때문에 그것으로 구성이 된 2차 세포벽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의 상식하고 약간 반대되는 이 행위는 보통 우리는 1차 세포벽이 여기 있다. 그럼 2차 세포벽을 쌓자. 그러면 그 바깥쪽에다가 2차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1차 하면서 1차 세포벽이 있으면 그 다음에 2차는 이 안쪽에다 쌓아버리는 거예요. 안쪽에다 훨씬 더 두껍게 1차 세포벽이 안쪽에. 그러면 훨씬 더 1차 세포, 2차 세포를 만드는 식물 세포는 세포질이 훨씬 더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세포질의 공간이. 그것을 이제 그려 놓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자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식물 세포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식물 세포는 왜 이렇게 얼굴이 차범근이냐? 예. 혹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동물 세포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중 엄청나 이런 세포도 있고 이런 세포도 있고 막 별의별 기기묘묘한 세포들이 많은데 왜 식물 세포는 전부 한결같이 얼굴이 이렇게 각이진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라고 할 때에 대한 대답을 누군가 그런 실리한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의 동생이라든가 그 유치원 다니는 동생이라든가 누군가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왜 이렇게 식물 세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에 대한 올바른 답은 올바른 답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는 없지.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없잖아. 하지만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면 뭘까 이유가 세포벽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세포벽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세포벽을 이렇게 쌓으면 안 되나? 동그랗게? 세포를 동그란 식으로 쌓으면 이런 식으로 식물 세포를 얼굴 될 텐데 왜 하필 너는 맨날 이렇게 각진 군대 가 있는 것도 아니라 왜 이렇게 각 잡기를 좋아하니? 먹는다면 식물 세포의 태생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식물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동물 세포는 분열을 할 때 허리띠를 막 콜셋처럼 쪼아매듯이 해서 하나의 동물 세포가 분열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중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완전히 두 개의 세포로 하나는 자루가 되는 이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는데 계속 더 세게 가서 허리를 쪼아매는 그래서 떡 끊어지게 만들어지는 식으로 해서 동물 세포가 분열을 할 때 두 개로 분리가 되는데 식물 세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포벽 때문에. 세포벽을 암만 허리띠를 쪼아맨다고 해서 세포벽이 이렇게 스퀴즈가 되지가 않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이들은 세포 분열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핵이 일단 먼저 두 개로 분리가 됐어. 그러면 세포질을 이제 분리를 해야 될 텐데 동물 세포 같았으면 여기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이 중간이 이렇게 점점 스퀴즈가 돼서 수축이 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병풍을 쳐버려요. 한마디로. 자 이제 우리 분리합니다 하고 병풍을 이런 식으로 짠짠짠짠짠짠 쳐. 이것을 우리는 셀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을 친 다음에 병풍 사이로 새로운 세포벽을 셀월을 이렇게 양쪽으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그대로 기존의 그대로 이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딱 중간에 세포벽해서 이게 바로 이제 두 개의 세포로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세포가 똑같이 계속 각진 얼굴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주된 이유가 그래서 식물 세포가 분열을 하는 방식이 이렇게 세포벽 때문에 식물 세포가 분열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식물 세포. 자, 거기까지가 크게 한 장이 끝나고 이제 세포 골격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사안이 왔기 때문에 잠시 기지개 피고 이것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그동안 질문 없어요?
세포의 소기관들을 대충 서베이를 한 거예요. 살펴봤어. 근데 이제 점입 가경으로 세포 안에 있는 뼈대를 보겠다네. 뭐야 이거? 세포의 골격. 일단 세포의 골격이 있다는 사실 자체. 어떤 사람들한테는 샤킹한 일일 것이고, 마치 사람 몸 안에 있는 뼈대가 있는 것처럼 세포도 뼈대가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오케이, 알았다. 그래, 뼈대가 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걔네들을 세포 뼈대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을까?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뼈대와 같은 구실을 일단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뼈대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하나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 있는 뼈대가 하나도 없다면 나는 뭘까? 내가 이렇게 있어. 있는데 내가 만약 뼈대가 없는, 아니 나는 이거야 이거. 이렇게 되면 완전히 뭐야? 똥이지 똥. 이게 그래서 뼈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일단 그 뼈대를 만들려면 그럼 뭐로 만들까? 단백질로 만들어야 되겠지. 세포 안에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로 만드는데 그 단백질의 형태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세포 뼈대를 만들려면 단백질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뼈대를 이룬다. 단백질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길게 큰 무슨 관 같은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뼈대를 만들어. 그 단백질은 아주 조그만 것들인데 그것들을 엄청나게 긴 촉각이 쭉쭉쭉 늘어나는 어떠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일단은 미션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섬유소 단백질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섬유소라는 것은 긴 밧줄처럼 이렇게 쭉 길다랗게 되어 있는 어떤 단백질들은 섬유소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 그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부터 어디 가서 공장에서 쭉 줄형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세포 안에서 그러한 길다란 섬유소 단백질을 이러한 목적에서 만들려면 중합체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 역시 단위체가 있어가지고 중합체들로 이렇게 쭉쭉 이어나가야 그게 어떤 길다란 섬유소가 되든 뭐가 되든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만들었을 때 종류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우리가 관을, 파이프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이 큰 중합체가 생겨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조사해보니까, 동물세포 같은 데 조사해보니까 소위 말하는 미세소관이라는 어떤 큰 길다란 중합체 단백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중간은 중간 섬유라고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세섬유라고 하는 세 개의 다른 종류의 그런 식의 중합체 단백질이 생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름 자체만 갖고 일단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 이름이 누군가가 이 이름을 마이크로튜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튜뷸이 뭔지 혹시 얼른 와닿지 않는다면,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된 거지. 튜뷸를 하면 서양 사람들은 이게 뭔지 대충 떠오르겠지. 튜뷸를 하면. 근데 우리는 튜뷸는 뭐지? 이것을 이제 소관이라고 해요. 소관. 관이라니? 파이프처럼. 수도관처럼. 수도관은 수도관인데 수도관처럼 상수도관처럼 큰 게 아니라, 상수도관 한번 땅 파갖고 본 적 있어요? 없지. 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작은 관. 집 가정으로 들어오는 작은 상수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 관 안에 중심이 뚫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특히 소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튜뷸.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단백질은 섬유네. 섬유와 관의 다른 점은 뭘까? 필라멘트와 튜뷸의 틀린 점. 섬유는 중앙에 있던 그런 식으로 둥에 뻥 뚫린 어떤 그 파이프가 아니라 마치 실 꼬은 것처럼, 이렇게 꼬한 것처럼 중앙에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러한 긴 중합체를 우리는 섬유라고 이름을 짓겠지. 근데 사이즈가 이렇게 중간 정도의 섬유가 있는데, 사이즈가 훨씬 작은 섬유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미세, 또 하나는 중간 섬유. 그런데 이 미세 섬유를 또 다른 말로는 우리는 액틴 미세 섬유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섬유를 만드는 그 단위체가 특별히 액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액틴을 또 어디서 많이 듣게 되냐면 우리는 근육 수축을 할 때 액틴 미오신 할 때 많이 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액틴 말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류의 이 단백질 공통점은 엄청나게 전부 다 길고 크다 단백질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마치 DNA, 긴 DNA를 만드는 게 뉴클리오티드들이 하나하나 붙어서 중합체 만들듯이 이들도 누군가가 처음에는 하나의 작은 단위체가 참여를 해서 중합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일단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처음부터 뭐야 이거 미세섬 중화섬 미세섬이 뭐야 이거 어쩌란 얘기야 하고 하는 거부감이 조금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도대체 왜 인정을 해줘야 되는지 이름을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려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를 하나씩 봐야 그나마 쓸데없이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거부감 좀 덜해질 테니까.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그림대로 치자면 이런 식의 중앙에 예를 들어서 세포를 중앙에 자른다면 이런 식으로 마법 삐져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다른 이런 뭐 관이 됐든 섬유가 됐든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미세 소과 하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튜뷸린 단위체라는 이름이 나왔지? 이게 무슨 뜻일까?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어서 그러면 이렇게 레이블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미세 소관 좋아, 미세 소관이 하나 있어. 근데 튜뷸린 단위체라고 또한 이유는 무슨 메시지? 튜뷸린이라고 하는 작은 단백질, 그것들이 여기서 보면 동그리들이 지금 하고 지금 서로 막 결합되어 있어서 하나의 관을 이루고 있죠. 이 그림 자체를 보면. 동글동글한 마치 구슬처럼 된 이런 것들이 보면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이 동그란 구슬들이 전부 하나씩 촘촘히 서로 붙어가지고서 길다란 관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중앙이 뻥 뚫려 있는 관을 형성했는데 그림 자체가 어떻게 돼 있지? 동그란 구슬들이 색깔이 다르죠. 하나는 핑크고 하나는 보라색이고 여러분들 책에 이거 핸드아웃하는 그림은 물론 색깔이 다르지만 이걸 내가 반전시키느라고 색깔이 변했지만 어쨌든 색깔이 다른 두 개의 동그란 구슬들이 있네. 오케이. 힌트예요, 그게. 그런데 각각의 하나의 구슬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튜뷸린이라고 하는 단위체를. 그러니까 동그란 요 구슬 같은 단백질들이 튜뷸린이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미세 섬유도 한번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미세 섬유는 그냥 뭐 똑같은 구슬인데 구슬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안에 중앙에 긴 공간이 생긴 게 아니라 얘네들은 중앙에 어떤 틈이 없네. 그러면서 얘네들은 뭐지? 액틴 단위체로 되어 있네 하는 레이블링이에요. 그런데 중간 섬유는 보니까 그도저도 하는 그런 언급이 없네. 단위체에 대한 언급을 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하게끔 단위체에 대한 이 어떤 디파인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거죠. 이상한 건 잡것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 자, 골격. 일단 이것이 없으면 세포 골격에 요 세 가지 종류의 그런 골격이 없다면 세포 안에 하나의 세포가 어떤 특정한 이 고유한 세포의 형태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건 그만큼 지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한 가지 또 샤킹한 얘기는 이 세포 안에 있는 골지라든가 특히 골지라든가 하는 그런 소기관들을 그 자리에 있게끔 하는 고정을 시키는 하나. 딱 이 콜대로 가지고 있어 골지를 꼼짝 못하게 이렇게 딱 묶어두고 있는 거죠. 여기다. 그러니까 골지가 세포 안에서 이렇게 시스토나처럼 각대로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있다가 나 절로 갈래 하고 둥실 떠다닐 수 없는 이유가 꼼짝만 하고 이 세포 골격 단백질들이 이렇게 쭉 잡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지는 사실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골지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일을 더 샤킹한 것. 수송소랑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면소 고체에서 골지에서 세포막으로 이동을 한다. 소낭하면 풍선과 같은 그런 동글동글한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풍선처럼 이렇게 딱 띄워두면 풍선이 물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처럼 또는 약간의 보트가 물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인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네. 철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그런 것이네. 그러니까 이 세포 골격들이 결국 레일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 레일 위에서만 이 수성 소낭들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그림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그림인데, 이거는 어떤 조금 단위가 높은 세포생물학 책에서 그림에서 띄어왔는데, 이 세포 자체가 동물 세포 중에서 이런 식으로 생긴 세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정말 심슨 머리처럼 생긴 세포. 이걸 우리는 상피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피셀리아 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피부 사실 전부 다 이런 상피 세포로 되어 있는 것이고, 세포, 그러니까 위벽, 창자벽 전부 다 이렇게 상피 세포로 되어 있어요. 상피 세포의 특징은 그러니까 위아래가 서로 생긴 게 다른 거지. 상피 세포의 저쪽 면은 이렇게 완전히 무호처럼, 미친 모처럼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고, 밑에는 단단하게 안정적인 거 되어 있고, 이 삐쭉삐쭉이 어떻게 자다 일어나면 물론 삐쭉이 될까? 아니거든. 얘네들이 다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다 안에 보면 전부 다 뭐가 깔려 있어서 삐쭉이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나와 있는 요것들, 빨간색으로 안에 깔려 있는 요것들이 그 삐쭉한 모양들을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액틴 필라멘트들이, 그 액틴 미세섬유들이 안에 이렇게 다 있는 것이고, 중앙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굵직하게 지금 나와 있는 얘네들이 누구냐면 미세소관이야. 마이크로튜브. 큰 도로를 지금 깔아주고 있는데, 중심적인 큰 대로들을, 마이크로튜브는 덩치가 크잖아. 마이크로튜브이 제일 사이즈가 크거든. 그것들로 큰 도로를 이렇게 쭉 깔아주고, 그 깔아주는 그 도로 사이에 이렇게 골지가 끼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얘기가 소관들이 꼼짝 못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중간 섬유는 어디 있느냐? 그 중간에 도로 구실도 물론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틈새를 메꿔주는, 고정을 이렇게 딱 해주는 필러 역할을 해주고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각각의 도로를 위를 움직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터 프로틴이라고 했어요. 운동 단백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 사이토스켈리톤이라고 하는 이 세포 골격 단백질들이 깔아준 도로 위를 소낭들을 가지고, 소낭들을 마치 머리통에 물통에 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이고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정말 이렇게 움직이는 형상에 마치 내가 본 것처럼 하지만 정말로, 그래서 마치 한 발 한 발을 한 걸음 모델 워킹 하듯이 이렇게 딱 걸어 올라가는 운동 단백질들이 있어서 이렇게 걔네들이, 그래서 소낭들이 쭉 옮기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같은 이런 소기관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거는 신경세포가 원래 이렇게 그리자면 대충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호가 여기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쭉 나가게 되는데, 요 부분을 지금 이쪽 부분하고 끝하고 여기를 확대시킨 그런 그림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안에도 보면은 사실 세포를 신호를 전달시키기 위해서 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이렇게 쭉 이동을, 긴 세포 깊이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식으로 미세 소관 또는 중간 섬유들이 중간에 딱 길을 깔아줘야만 된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그 신경세포 끝에 삐죽삐죽이 나와 있는 애들, 누가 이렇게 삐죽이를 만들어줘? 아까 얘기로 액틴 미세섬유가 이렇게 삐죽삐죽 형상을 유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오케이. 또 근육을 이렇게 수축을 한다든가 하는 거, 전부 액틴 미세섬유가 근육세포 안에 특별한 조합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자기들이 쫙 수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또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세포 분열조차도 두 가지 경우에 큰 미세 소관은 세포 분열을 할 때 방추사라는 것을, 여기 안 나와 있나? 오케이, 나와 있구나. 근육 수축은 액틴 미세섬유가 한다고 얘기를 했죠. 반면에 세포 분열은 나중에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겠지만 방추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스핀들 파이버라고. 이게 뭐냐면
세포 분열을 할 때 염색체들을 각각의 분리되는 두 세포로 정확하게 나눠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마치 그러니까 꼭두각시 인형처럼 인형에다가 이 실 달아 맨 것처럼 이렇게 염색체들에다가 전부 하나의 이렇게 끈을 달게 되는 게 그 끈 같은 것들을 우리는 방추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염색체들마다 전부 이렇게 방추사가 하나씩 달려버려요. 그래가지고서 쫙 잡아당기면 로프처럼 그러면 두 개의 염색체가 이러고 있다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염색체 기억나요? 이렇게 댕글댕글 이렇게 그것들이 여기가 중앙에 끊어져서 두 쪽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이유는 이쪽에서 둘 다 끈을 방추사에서 끈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고 떨어져가지고서 이렇게 다른 세포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그 방추사 이게 미세소관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길도 만들어 모양도 만들어줘.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도 잡아당겨줘. 세상에 이런 약방의 감촉 이거 없으면 큰일 나겠네 진짜. 큰일 나요 진짜. 이거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지 아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야? 돌연변이 만들어버린다는 돌연변이 만들어서 돌연변이를 리커버를 할 수가 없어. 이거 없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대체가 없으니까 하는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어떤 단백질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액틴은 여기서 어떤 기여를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미세소관은 그런 식으로 방추사를 제공을 하는데 또 세포 분열을 할 때 액틴 미세섬유는 나름대로 근육 수축만 하고 길 깔고 뭐 하는 줄 알았더니 뭐 뼈조기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액틴은 또 이 동물 세포에서 수축환이라고 하는 아까 허리띠 아까 동물 세포를 둘러보면 때 허리를 끊어버린다고 얘기했잖아요. 허리띠를 계속 쪼아가지고 그 끊는 허리띠를 우리는 수축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미세 섬유가 이렇게 자기가 계속 수축을 해가지고서 중앙을 이렇게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텐데 엄청나게 중요한 단백질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포 자체가 세포 레벨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세포가 헤엄을 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세포가 헤엄을 치려면 세포 밖에다 물갈퀴를 달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세포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길게 뭐 하나 달아주면 얘가 이렇게 따라락 운동을 하면 얘 때문에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점. 그것을 우리는 이게 하나가 있으면 이것을 편모라고 얘기를 하고 플라젤라라고 하고 이게 그렇지 않고 장비 수염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많으면 우리는 선모라고 얘기를 하고 둘 다 기능은 다 똑같은 거지.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마치 연동작용을 해서 수염, 물갈처럼 해서 이 자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런 선모, 우리 목, 기도를 이루는 세포 표면에 이 선모가 엄청나게 많아서 걔네들이 막 이렇게 웨이빙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액체도 움직이고 막 이게 선모작용이 제대로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아직도 그 그림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클로라이드 채널 단백질이 망가지면 이 선모작용이 멈춰가지고서 여기에 세균들이 꽉 끼어가지고서 막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뭐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수축환 끊어버리는 수축환과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제 방추사를 지금 설명해 주는 그런 그림.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게 전체는 하나의 개요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그 세포 골격 단백질, 미세소관, 중간 섬유, 액틴 미세 섬유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지가 거기서 일단 개요로 확인이 됐으리라고 일단 느껴지고 이제 하나의 개인적인 각각 단계의 기능과 구조를 이제 살펴본 미세소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살펴볼 것인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하는 게 낫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오늘 합시다. 질문 있어요? 네. 종이가 없어요? 혹시 종이 남은 사람 없어요? 왜냐면 나 다 보냈거든. 나 오늘 꽉 이때요 거기.